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그라운드씨 운영하고 있는 김성원입니다.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근현대사 가르치고 있고 또 유튜브 방송으로는 정치 현안 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보수주의의 토양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보수주의의 토양은 가치 중심적으로 저는 토양이 구성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영국과 미국과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지켜왔던 가치, 그것은 바로 자유죠. 자유인데 질서 있는 자유, 그리고 권력 간의 분립, 그리고 절차적 적법성, 그 다음에 강력한 안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중요해지는 게 가족의 가치죠. 그래서 상대주의적인 도덕관념으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이 하나로 원칙으로서 묶여지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가치로 묶이는 게,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구성원들이 서로 연대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싸워나가는 것, 그게 보수주의 토양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헌과 탄핵, 왜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정치적으로 극한의 대립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쪽은 29번의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치적인 무리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정치적인 대립을 당연히 고려를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폭거와 독재, 그리고 안보적 위기,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것, 이것의 계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독특한 구조입니다. 선관위가 각 지방 법원장과 부장판사가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고,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다라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거 무효 소송이 걸려도 피고가 판사석에 앉는 굉장히 기이한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 안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 것들이 특히 선거 무효 소송에서 엄청 많이 났습니다. 선거 서버를 해체해서 없앤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진 촬영을 불허한다라든지, 사전 투표를 할 때 CCTV를 가려라든지, 그 다음에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없앤다라든지, 통합 선거인 명부를 원본을 제출 안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선거 관련 업무뿐만 아니고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감사가 들어올 때도 조직적으로 문서함을 갈아버려라, 그 다음에 핸드폰을 없애라. 그래서 이게 그냥 조직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만, 선관위가 다루고 있는 정보는 국민 주권입니다. 그런데 국민 주권인데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수사 과정으로 돌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통령께서 계엄이라고 하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아주 합법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사를 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좌편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생각하시는 해법이 있으시다면? 네. 일단은 지금 우리 법연구회 출신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과거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지금 중앙에 앉아 있는 문형배 재판관 스스로 우리법연구회의 가장 좌측했다고 스스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연구단체라고 하지만 사실 그곳에 소속돼 있는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이때까지 한 행동들을 보면은 굉장히 편향적이고, 쉽게 말하면은 좌익 무죄, 우익 유죄, 이런 식으로 파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죠. 그런데 이분 체제 때 있었던 정치적 편향성과 최강욱 전 의원의 재판 지연, 그 다음에 황운하 의원의 재판 지연, 조국 전 의원의 재판 지연, 이런 것들을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우리법연구회 회장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고, 게다가 문형배 지금 재판관조차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데, 그런 내가 김재동을 SNS에 팔로우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김어준을 팔로우한다라든지, 이회수를 팔로우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영복을 또 팔로우한다고 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요소들과 유행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표하는 이런 과거의 글까지 이제 논란이 겹치게 되면서, 지금 너무나 이제 중앙에 앉아 계신 분부터 좌편향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외에 이미선, 그 다음에 정정미,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좌편향적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해결책이 있다면 재판관들 스스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사법부의 권위가 언제 섭니까? 정치적 중립이 지켜졌을 때입니다. 근데 내가 내 사견, 내 이익,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대통령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념과 이익과 어떤 자신의 감정과 정치적인 이익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과연 국민들은 누가 납득할 것인가.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지금 대리인단이 하고 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헌재에서 국민들이 첫 번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헌재에서 받아들이라고 계속 외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과정들,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고 문서 송부를 촉탁을 한다라든지 이미선 재판관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를 제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적법한 과정이 아닌 이상 누가 그 결과를 존중하겠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좌편향된 과정, 그 다음에 좌편향된 이분들의 과거, 그 다음에 이분들을 둘러싼 또 이런 정치력이 걸리는 게 뭡니까? 그 문영배 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 그렇게 오랫동안 교분을 쌓은 게 다 드러났고,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이미선 재판관의 남편의 동료가 이재명 의원에게 2020년에 선거법 무죄를 줬던 권순일 전 재판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전 국민이 불복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조짐이 이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요약을 하자면은 알고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레거시 미디어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첫 번째, 극우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쓴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게 아시아투데이의 2주 전에 발표를 보면 52%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극우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극우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민족이 최우선적 개념이고 자유보다, 공동체주의가 개인의 자유보다 앞서는데, 사실 절반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하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국민들은 일반 소시민들이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아주 온건한 자유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그냥 편의적으로 극우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가 너무 지금 좌편향된 것을 오히려 방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현장에 우리 이제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현장에 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또 들어보고 취재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편향됐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너무나 게으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청년 무브먼트라든가 그 다음에 탄핵 반대 운동의 본질을 모르고 계속해서 국민 절반을 적폐로 몰아가는데, 현장의 게으른 측면을 좀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 노조들, 이끌고 있는 데스크의 논조 같은 것들도 상당히 이제 편향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추격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유튜버 고발 그리고 카톡 검열 등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반민주적인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당 대 정당 대결은 사실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발 대상이 누굽니까? 저도 뭐 이제 고발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내란 선전죄로 유튜버를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카카오톡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은 첫 번째, 너무나 반민주적인 접근이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나 무시하는 전체주의적이고 포갑적인 시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저랑 정치적 견해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상대방 진영의 유튜버라든가 또는 어떤 뭐 정당인이라든가 언론인들의 뭐 재갈을 물린다, 또는 그들의 어떤 뭐 카카오톡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무슨 그들은 파출소에 신고를 한다,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발언한 적도 없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누군가가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는 것은 당장은 기쁠 수 있어도 그 다음 차례가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고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많은 활동 중이신데 혹시 외압은 따로 있으신가요? 이메일로 수많은 협박 이메일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로 하루에도 알 수 없는 번호로 수십 통의 이제 전화가 오고 협박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민주당의 당 차원에서 협박이 있고, 그래서 언론사들도 제대로 취재도 안 하고 제가 무슨 뭐 국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오보들을 내보내는데, 전방위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그 열정과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견해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는 선관위가 국민의 검증권을 허락을 할 때가 됐고요. 전방위적으로 감사와 수사와 국회 차원에서 진상위원회가 열릴 때가 됐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패하고 비리한 조직에는, 비리가 있는 조직에는 반드시 부정이 이제 틈탈 수 있게 되는데, 2023년 5월달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나오자 만장일치로 우리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거부했죠. 근데 감사를 해보니 2024년 상반기에 채용 비리 관련해서 1200건의 부정 채용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를 실었습니까? 채용 관련해서 감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근데 선거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무효 소송이 있었는데 136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모조리 기각됐다겠지만은 팩트는 뭐냐면은 5건에 관해서 재검표 소송이 열렸지만 대부분 100건 이상의 무효 소송이 현장에서 공개 참관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기각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을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를 하지 못했고 현장 촬영도 금지하고 그 다음에 투표지 감정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그 과학적으로 설득이 불가능한 너무나 많은 부정투표지로 보이는 것들이 이미 드러났는데 이게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에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입증을 하려면 대법원 판결 연수울 판결문에 뭐가 적혀있냐면은 이 부정선거를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원고가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기각한다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법률적 용어로 증거의 구조적 편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모든 서버와 전자개표기와 투표지의 보관이 선관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차단돼 있는데 어떻게 원고가 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 판례들을 보면은 양조장이 폐수를 내보내는 공장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내부적인 정보가 없이는 이 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아닌 피고가 이거를 입증을 한다라는 판결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주권과 관련된 것을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짓밟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제는 선관위가 변명 말고 고참 변명 말고 저는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그 나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분명하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파 지지자들은 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저는 팩트로 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팩트를 연구하고 알리는 거는 시간이 들고 지루한 과정이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힘은 진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계엄령 이후에 제가 소신 발언을 했지만 그 계엄령이 왜 이루어졌는지 배경에 대해서 철저히 제가 연구하고 팩트 중심적으로 얘기했을 때 조회수가 360만 가까이 됐고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깨어났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힘은 김성원 개인의 힘이 아니고 진실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싸울 때 정말로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지만 차분하고 냉정하게 항상 팩트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항상 우리가 싸울 때에도 이러한 팩트로 싸우되 또 하나 잃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애국심.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저주와 어떤 비난과 그런 에너지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우리가 똘똘 뭉친다면은 그 진정성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대열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